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선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내년에 돌려받기로 돼 있었던 전시작전 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더니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둘러싼 논란과 파장, 연기인지 사실상 포기인지, 그리고 미국에 무엇을 퍼주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작권의 역사에 대해서도 보도할 예정입니다. 2009년 캐나다의 부실 정유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당시 석유공사의 국정감사 증언이 있었지만 당시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장관이 되자마자 사실상 처음 처리한 중요 사안이었고 4조 원 넘게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었는데도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뻔한 답변일 수도 있고 뻔뻔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답변입니다.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신 정권 치하의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온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40년이 지난 언론인들의 선언문이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밀양 주민들이 이른바 밀양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주민 도와주겠다고 만든 법이 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는지 취재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 외교 실패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때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였고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를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지만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발표 시점은 2009년 10월, 최경환 장관 취임 바로 다음 달이었고 인수 대금 규모는 무려 4조 5천억이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자, 하베스트 인수는 부실 기업에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 일종의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환 책임론에 대해 당사자는 어떤 말을 하던가요? 네,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공기업은 투자를 할 때 자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연합의 위원회 질의와 최 부총리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과의 관계는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지휘 감독 관계죠. 그런 특별한 어떤 개별 상업적인 판단을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거기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유공사법에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답변을 얻었다. 자기는 이것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장관님. 기억이 없습니다. 예.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와 그 자회사인 날을 인수했지만 날이 매년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내자 날을 매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졸속 인수, 헐값 매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어제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자원 개발의 리스크와 가능성 등을 감안하라는 취지의 말을 강 전 사장이 잘못 해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보고받은 적 없다는 주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책임이 석유공사보다는 MB정부에 있다는 그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민주연합의 박영선, 홍종학 의원은 석유공사가 정권의 뜻에 따라 인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의 질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유공사를 과연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 번도 이것을 인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관한테 허가받으러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상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장관이 허가를 했으니까 이 일이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왕차관 박영준 차관이 지식경제부로 와가지고 계속 석유공사와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2010년도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장관님 계실 때예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공사들이 확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해외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있고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오늘 기재위 국감에 나왔지만 MB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를 다루는 산자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자리에 학교 동창을 앉혔다는 의혹도 있더군요. 네, 박영선 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구 고등학교 동창을 앉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기금 자산 운용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이뤄질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부총리가 같은 학교라고 다 내가 앉혔냐고 맞서자 박 의원은 보통 친구가 아니라 같은 반 출신이라고 추궁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오재세 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통과만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견해차는 있겠지만 경제는 살리는 데 도움이 되니 일단 한번 통과시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번 통과시키고 판단한다니 이게 부총리가 할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있을 예정이어서 임진각 일대 긴장이 고조된 상태죠. 6일째 통일부 장관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통위 국감에 나온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전단 살포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가 나면 그제서야 막는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파주경찰서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류 장관에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포천 연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제1 존재 이유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앙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고 원혜영 의원도 총탄이 떨어져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건 사후 대책 아니냐,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한미 간 합의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문희상 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군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끝내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북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갑자기 최고위원직을 내던진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 뜻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김 의원을 만나 사퇴를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이 통과 안 되면 당 지도부가 물러난다는 각오를 하는 게 옳다며 그래야 국민적 신뢰나 대통령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다고 지도부에 훈수를 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친박 교감설, 대권용 행보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비박계인 조혜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그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친박계와 같은 의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김태호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완전히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급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친박 교감설에 대해선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최고위원직은 조직이 강한 친박계로 승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김 의원의 사퇴는 결국 당 지도부의 지형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여야의 2차 합의안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여야 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여당이 제기했던 진상조사위원장 대통령 임명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인양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인양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합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 가족대책위가 오랜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얼마 만인 겁니까? 네, 가족대책위가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른바 3차 합의 발표 이후 3주 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고 여야가 진행 중인 특별법 협상에 대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식입니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길 바라지만 그게 안 되면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장을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특별법 TF 협상에서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입니다. 또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제한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재판, 수사를 받고 있어 조사가 가로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에 진행되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의 협상 내용이 2차 합의안보다 더 후퇴하는 조짐이 보여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시한까지 정해놓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2차 합의안보다도 더 못한 내용으로 후퇴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내일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저희 가족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을 하고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정됐다가 미뤄진 특별법 협상 얘기를 해보죠. 이른바 우윤근 보관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보관을 놓고 조만간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이른바 우윤금 보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스K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우윤금 보관은 여러 차례 보도한 대로 특검 후보군 추천 때 유가족 참여를 사실상 보장하는 방안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열 예정됐던 협상은 모레 26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전해철로는 쟁점에 대한 각 당 내부의 논의가 필요해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연합이 유가족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협상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인양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에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실종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인양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실종자 수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어제 오후 진도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최후의 수색 방안 중 하나로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18일 이후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하고 겨울에 대비한 마땅한 수색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인양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 변호사는 일부 가족들이 인양 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 종료나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양을 추진하는 방안도 의견이 제시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정부는 인양을 수색 구조의 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배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라며 동절기에도 수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오늘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또 불참을 했습니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게 이번이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 선장을 비롯한 선박 관계자 4명은 오늘 오후 2시 국감 출석이 예정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언감독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인,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선장에게는 사실상 법정 강제력이 없습니다. 한편 오늘 농해수위 국감에서 야당은 해경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밀양법이라고 있습니다.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상 요구 기준을 따를 경우 송전탑 피해를 호소해온 한 동네에서도 어떤 주민은 보상 대상이 되고 누구는 배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밀양법이 피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밀양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밀양 주민들과 환경단체, 법조인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든 법률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송전선의 공익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수의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건설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소원 대상은 전기사업법과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 특히 송주법은 밀양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개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밀양법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송주법이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좁게 설정해 실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송주법에 규정된 재산보상 지역입니다. 765kV 송전탑의 경우 송전탑 인근 33m, 345kV는 송전탑 인근 13m만이 보상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밭 한가운데 송전탑이 서 있어 밭 전체의 가치가 떨어져도 송전탑 인근 일부만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국 송전탑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154kV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65kV 송전탑에서 180m 이내
345kV 송전탑은 60m 이내에 위치한 주택만 매수를 통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의 집이 이 기준선으로부터 1cm만 떨어져 있어도 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매수 청구 역시 154kV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송주법에 규정된 보상 대상도 헌법 소원 대상입니다. 송주법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송전탑 완공 2년까지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된 지 오래돼 더 많은 기간 피해에 노출되어 온 전남 여수, 충남 당진 등의 주민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밀양 부북면 팽반 마을에 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로도 느낌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잘 살려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9년간 이 철탑 공사를 막아온 것이 아닙니다. 안 죽으려고 죽이지 말아라고 철탑 공사를 반대해 왔습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역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전기사업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땅 주인만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네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세상에. 앞뒤로 송전탑 갖다 박아놔놓고 바로 문 앞에다가 박아놔놓고 76만 5천 볼트를 전봇대를 하늘을 쑤시는 그런 전봇대를 집 앞에 이렇게 씌워놓고 우리 동네 마을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저쪽에 나가야 하고 365일을 그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살아야 하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김재식 변호사는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 능력도 고려를 하고 또 그 보상의 범위나 또 그 시기나 또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함부로 위헌으로 선언한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기자회견 뒤 밀양 주민 등은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 문제는 군사주권 회복에 관한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이를 유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시기를 특정해 연기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예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작전 통제권 환수 노력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었지만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신혜 PD가 전작권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6.25 전쟁 때 처음 조직된 유엔군은 당시에 사실상 미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임명한 유엔군 사령관이 거의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지휘했습니다.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시행되면서 작전 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했고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엔군이든 한미연합군이든 사령관은 모두 미군이었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시점은 50 독재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였습니다. 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한 노태우 정부는 집권 말기인 1992년 10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시 작전 통제권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1994년 말까지로 특정했습니다. 이때 합의에 따라 한국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하려는 노력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본격화합니다.
2007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못 박았고 한미연합군 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명박 정부 때 번복됩니다. 전작권 환수 2년 전이었던 2010년 6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여야 모두 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전작권의 사실상 포기에 서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곡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끝내 작전 통제권을 회수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한때 회수 노력을 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또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비판에 대해 오전까지만 해도 말할 입장이 없다던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에 말을 바꿔서 대선 공약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팀장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었듯이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오늘 오전과 오후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죠. 예, 오후에 했던 말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중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인즉슨 공약보다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예. 공약을 내놓을 때는 그러면 안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우선은 민 대변인의 말 중에서 전작권을 가져오면 마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 이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네. 대미 의존적 태도일 뿐이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것보다 지금의 위협이 특별히 커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약보다는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하겠다는 공약을 낼 때는 안보를 고려 안 한 거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전작권 환수가 연기될 때만 해도 시기를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 시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환수한다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대신 어떤 상황에 환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구비했을 때, 또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환수에 부합될 때 환수하겠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조건이 이번 한미 국방장관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무기한 연기고요. 사실상 포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국방부 당국자가 익명으로 공동 성명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기자들한테 일부 설명을 했는데, 한국군의 킬체인, 이건 일종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요. 킬체인과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시기인 2020년 중반쯤에 환수를 다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환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가야 환수를 논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킬체인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 일단 무기를 잔뜩 들어놓겠다, 이런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무기를 마음껏 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깨비 방맹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합의할 때도 환수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국방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투자가 다 됐으니까 2012년에 환수를 했으면 문제가 끝났을 텐데, 이명박 정부가 한 번 더 미루면서 환수를 대비해서 무기를 더 사야 된다라는 주장이 다시 나왔고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환수를 미루면서는 킬체인, 또 한국형 MD,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곧 무기를 더 사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는 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수업체한테는 더없이 좋은 꽃놀이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주권의 회복을 미루면서 우리는 또 미국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예. 결국 아쉬운 쪽이 우리가 돼버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지금
환수 재연기 이것의 대가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미 지불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지불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미국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기로 한 결정, 이 결정이 나온 후에 미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전투기의 성능에다가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끼워 넣어서 갑자기 끼워 넣어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는 유일한 후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약 7조 3천억 원을 들여서 40대 사기로 올 3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낸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또 패트리엇 3 미사일 이런 것들을 총 2조 2천억 원어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 중에서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돈 이것을 크게 늘리는 합의도 지난 1월, 2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앞서 지불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국이 현재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요구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명세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이렇게 군사 분야가 아니라 무역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적인 외교 사안 이런 데서도 미국이 청구서를 보내올 게 뻔한 상황입니다. 네. 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은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미국의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닉슨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낸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특종이 있었죠. 예. 당시 특종 기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벤 브래들리. 이분이 지난 화요일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벤 브래들리는 1965년부터 91년까지 26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을 맡으면서 지역 신문에 불과했던 워싱턴 포스트를 세계 최고의 언론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1972년 워터게이트 특종 당시에 편집국을 지휘했던 일이 가장 유명했고요. 또 그거보다 하나에 앞서서 1971년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과정을 담은 1급 비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라는 것을 보도했던 일,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업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유 언론의 영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월드리뷰 시간마다 좋은 칼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예. 오늘은 이 벤 브래들리와 관련된 칼럼인가요? 예. 워싱턴 포스트의 최대 경쟁신문 뉴욕타임스가 과연 이 사람의 부고 기사를 어떻게 냈을지가 일단 가장 궁금했습니다. 원래 그 펜타곤 페이퍼라는 것은 뉴욕타임스가 먼저 입수를 해서 기사를 몇 편 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게재 중지 명령이 내려오고 나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못하고 또 안 하니까 그 경쟁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법원의 명령에 맞서면서 대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타곤 페이퍼의 주요 내용도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주로 보도를 했고요. 그 중심에 이 벤 브래들리 편집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경쟁사인 뉴욕타임스로서는 좀 불편한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불편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부고 기사만큼은 워싱턴 포스트 못지않게 아주 긴 기사를 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A4 용지로 뽑아보니까 8장짜리 아주 긴 기사였습니다. 예. 펜타곤 페이퍼 보도 얘기도 자세히 전하면서 특히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가 3,500만 달러어치의 주식 거래를 앞두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보도를 하면 당국에 의해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다라는 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 브래들리 편집인이 권력에 굴복해서 보도를 안 한다면 회사를 관두겠다 이런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라든지 또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경영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편집인의 손을 들어준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에 의해서 보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결국 좋은 언론사는 그 좋은 기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경영진도 이런 보도 영역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뭐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예.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긴 사설을 이번에 썼는데요. 벤 브래들리는 어떻게 워싱턴 포스트를 바꿨나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기자들을 최고 성능을 가진 거짓말 탐지기다 이렇게 뭐 애칭 비슷하게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투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철저한 직업 정신을 가진 브래들리의 그런 인간 됨됨이를 언론인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그 신문사 입장에서 평가를 내린 부분은 능력 있는 기자들을 끝없이 끌어모았던 것, 그리고 일간지에 잡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뭐 패션, 유행 이런 것들을 다루는 스타일 섹션을 시작한 일, 이런 것들이 아주 선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뭐 평가들이 나왔을 텐데 네. 또 어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영국의 가디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가디언의 부고기사 하면은 무조건 이 죽은 사람이라고 미화하지 않고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는 걸로 유명해서 관뚜껑은 가디언이 닫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브래들리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놨는데요. 뭐 부고기사 말고도 자유 언론의 영웅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따로 썼을 정도입니다. 네. 브래들리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단순한 직업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공재라고 믿었다는 대목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부고기사에서는 브래들리가 40년 전에 썼던 편지의 한 대목을 소개했는데요. 언론인이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하는 한 보도에 따른 결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길게 볼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 진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언론에 관한 얘기 하나 더 하죠. 미국인들이 신뢰하는 정치 기사들이 따로 있다고 해요. 매체별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정치 뉴스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은 CNN의 보도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1일 36개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발표했는데요. CNN의 신뢰도가 54%로 가장 높았고 ABC 뉴스와 NBC 뉴스가 각각 50%, 또 CBS 뉴스는 46%, 폭스 뉴스가 44% 순서였습니다. 방송사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신문 중에는 뉴욕타임스가 34%로 가장 높았고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벤 브래들리의 워싱턴 포스트는 27%, 4위로 나와서 그 브래들리 시절의 명성이 많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서는 야후 뉴스와 허핑턴 포스트를 제외하면 신뢰도 10% 선을 넘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본 내용은 이제 정치 뉴스에 국한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매체별로는 어땠습니까? 정치 성향별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자기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88%가 대표적인 보수 채널인 폭스뉴스를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신뢰하는 매체로 미국 공영라디오 NPR, 또 PBS 방송, 영국의 BBC 방송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수층에서는 5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매체는 폭스뉴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진보 쪽에서는 50% 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매체가 총 9개 매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수치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매체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보수층의 여론 편식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폭스뉴스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88%,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을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는 매체를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한국의 종편들처럼 보도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또 극우 독설가들을 많이 출연시켜서 보수층의 눈과 귀를 붙잡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평을 버젓이 내놓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는 폭스뉴스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뉴스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동시에 보수주의를 세일즈하고 있다.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폭스뉴스는 우리나라 종편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974년 10월 24일, 40년 전 오늘 기자와 PD 등 180여 명의 언론인이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고 언론이었던 동아일보에서 백지 광고 사태와 대량 해직이 벌어지는 출발이었습니다. 이날 선언에 참여하고 이후 해직을 당한 이들은 40년 동안 동아일보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40년 전 오늘부터 몇 달 동안 보도한 기사들은 유신 독재 실체를 알리고 반독재 운동을 견인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40년이나 지났지만 언론 자유가 축소되고 이른바 기레기가 득세하고 있는 만큼 자유언론 실천 선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언론 탄압이 극심했던 박정희 유신 시절, 언론사에는 정부 기관원들이 출입하며 기사를 검열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났지만 국내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1년 4월과 1973년 11월에 각각 언론자유 수호 선언을 발표하고
언론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아일보는 1974년 10월 23일 서울대 농대생들의 유신반대 시위를 보도했고 해당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송건호 편집국장 등 간부 3명이 수사기관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이 연행된 다음 날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발표된 것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입니다. 선언 당일인 10월 24일은 공휴일인 유엔데이. 신문기자들과 라디오 방송 PD, 아나운서들이 휴일임에도 모두 동아일보사 편집국으로 모였고 오전 9시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언론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기관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절 거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천선언 이후 동아일보는 이전에 보도하지 못했던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신문사와 광고주를 압박했고 결국 그해 12월 16일부터 광고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26일에는 광고면이 통째로 백지로 나가는 백지 광고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광고 압박을 이기지 못한 동아일보는 이듬해 2월부터 3월까지 기자, PD 등 100여 명을 해직시키고 정부의 탄압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해직된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동아투입니다. 동아투위는 오늘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언론계에 계신 동아투위 선배님들 길거리로 쫓겨나고 참 갓난을 정말 어려운 고통을 형무소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운 길을 걸어보셨습니다. 동아투위 투쟁 중에 투옥됐다가 출소 직후 숨진 안종필 기자를 기려 동아투위가 매년 시상하는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도 오늘 열렸습니다. 언론 현실이 40년 전을 향해 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40년 전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정신이 지금의 언론인들에게 요구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인적 인간 육성이 군 가혹행위를 해결할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충고했습니다. 김대중은 물러가라! 여기 계신 경찰분들 헛돌입니다. 단순으로 출발을 하고 저희들이 희곡선언된 청와대가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는 것을 보도개인 박근혜는 보도개인 박근혜는 사죄하라! 돈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허울을 쓰고 사람인 채 할 따름.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에 붕괴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그런 일이 하나 둘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도 돈 믿고 사는데 표현이 너무 과했나요? 비인간을 면하자고 제 스스로에게도 해야 할 경책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스스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들 살아갑니다.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 6월 솔로 6집 앨범으로 6년 만에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직전 넥스트 앨범 제목에 666을 담았던 신해철은 이번에도 6이 3번 겹치는 다소 도발적인 기획으로 당당한 컴백을 연출했습니다.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노래가 대세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으로부터 오랜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가수 신해철이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백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손실입니다. 1995년 12월 신해철이 이끌던 그룹 넥스트가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기 절정이던 넥스트가 참여한 당시 공연 제목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왜 나를 이제야 불렀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중음악이 기본적으로는 쾌락을 반영한다면서도 철학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한다고 믿고 실천해온 가수였습니다. 그가 6년 만에 들고 온 Reboot Myself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은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노랫말 속 화자는 사랑하는 이에게 아프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아내를 만난 이후 15년 동안 다듬어왔다는 단 하나의 약속은 이제 대중이 가수 신해철에게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그가 앨범 제목을 Reboot Myself라고 명명한 것이 그가 바보처럼 믿는다는 운명이길 바랍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